중국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세 조각으로 쪼개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한 거대한 세력이 있었고 이에 맞선 소수 연합군의 절망적인 저항이 펼쳐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적으로 압도적 열세에 있던 쪽이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서기 이발 8년에 벌어진 적벽대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극의 무대가 된 것은 양자강 유역의 적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북방을 완전히 장악한 조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중원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중국 대륙 통일의 꿈을 이루려고 했죠. 하지만 남쪽에는 유비와 송권이라는 두 세력이 버티고 있었고 이들은 조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조조의 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25만에서 최대 80만에 이르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유비와 손권이 합쳐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기껏해야 5만 명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게다가 조조는 이미 형주의 주요 거점들을 손쉽게 점령하며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육상 전투가 아니라 수상 전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조의 북방군은 말과 기병에는 능했지만 배를 타고 싸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죠. 반면 강남 지역의 송권군은 수전에 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조군이 긴 행군 끝에 지쳐 있었고 남방의 습한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병사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권 진영의 황계라는 장수가 항복을 가장한 화공작전을 제안했던 것이죠. 황계는 조조에게 항복하겠다고 거짓 투항하면서 함선을 이끌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적군의 항복을 달가워하며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적벽대전의 승부는 결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계는 미리 준비한 화선에 기름과 가연물질을 가득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남풍이 불어오는 시기를 기다려 조조의 함대를 향해 돌진했죠. 조조는 자신의 병사들이 배멀미를 하지 않도록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거대한 부유 요새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공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조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려던 조치가 파멸의 원인이 된 셈이었죠. 바람이 유리하게 불어오자 황계의 부하들은 화선에 불을 지르고 작은 배로 도망쳤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배들이 바람을 타고 조조의 함대로 돌진했고 서로 연결된 배들 때문에 불길은 순식간에 전 함대로 번져나갔죠. 혼란에 빠진 조조군을 틈타 유비와 송권의 연합군이 일제히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양자강 위에서 벌어진 광경은 그야말로 불바다와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화공작전의 성공으로 조조의 대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수군의 상당 부분이 괴멸되면서 조조는 더 이상 남진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후퇴 명령을 내렸는데 이 후퇴 과정이야말로 진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승리의 꿈을 안고 남아있던 거대한 군대는 이제 죽음의 행군을 시작해야 했던 거죠. 화용도라고 불리는 후퇴로는 진흙투성이었고 병든 병사들과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제대로 된 행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적벽대전에서의 직접적인 전사자보다 후퇴 과정에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병사들이 더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조가 자랑하던 80만 대군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죠. 이는 고대 전쟁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승부의 결과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나라 말기의 혼란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202년부터 시작되어 400년 넘게 중국을 통치해온 거대한 왕조였는데 2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내부 부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위세를 자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내부 모순이 결국 전국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환관들의 횡포가 극심했습니다. 원래 황제의 측근에서 궁궐을 관리하던 이들이 점차 정치에 개입하면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부패가 만연해졌죠. 이로 인해 능력 있는 인재들은 소외되고 무능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악순환이 박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고 관리들의 수탈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민심은 한나라 조정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었습니다. 184년에 장각이라는 인물이 이끈 이 농민 반란은 창천이 죽고 황천이 서리니 갑자년에 천하가 크게 길할 것이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황건적들은 황나라가 1000명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장각은 태평도라는 종교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대연양사라고 칭하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선전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 그의 세력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결국 36만의 반란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농민 반란을 넘어서 기존 사회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 성격을 띠었던 것이죠. 이들의 활동은 한나라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이 대규모 반란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군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지방의 군벌들에게 군사 권한을 대폭 위임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두각을 나타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조조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황보숭, 주준, 동탁 등도 이때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나라 멸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란이 진압된 후에 발생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지방 군벌들이 더 이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189년 영제가 죽고 어린 소제가 즉위하자 궁궐에서는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외척과 황관 세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전국은 혼란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은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황관들과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탁이라는 군벌이 낙양에 진입해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실권을 장악했죠. 동탁의 전횡에 분노한 여러 군벌들이 관동연합을 결성해 토벌에 나섰지만 정작 동탁을 제거한 것은 그의 양아들 여포였습니다. 192년 동탁이 죽으면서 중앙 권력의 공백은 더욱 심화되었고 각지의 군벌들은 본격적으로 세력 확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동탁이 죽은 후 관동연합은 해체되고 군벌들 간의 혼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난세 속에서 조조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과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죠. 그는 무엇보다도 인재 등용에 능했습니다. 출신이나 문벌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고 이런 개방적인 정책 덕분에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욱, 순유, 곽가, 정욱 등 당대 최고의 전략가들이 모두 조조의 참모가 되었죠. 조조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하북의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낸 명문가 출신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의 영토는 현재의 하북성, 산동성 북부, 산소성 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었고 보유 병력만 해도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소가 결국 중국을 통일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200년에 벌어진 관도대전에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관도대전은 적벽대전에 못지않은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조조는 7만의 군대로 원소의 10만 대군을 상대해야 했죠. 수개월간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조조군은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조조는 포기하고 후퇴를 고려할 정도였죠. 하지만 원소군의 군량 수송대를 기습 공격해 큰 타격을 주는 데 성공했고 결국 원소군이 먼저 무너지면서 조조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조조는 명실공히 북중국의 패자로 떠올랐습니다. 조조의 강점은 단순히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황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했고 동시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조조와 유비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카리스마와 통솔력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둔전제라는 새로운 농업 정책을 도입해 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조조는 북방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207년까지 조조는 하북의 원시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고 북방 전체를 통합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남쪽의 유비와 손권 세력을 제압해 중국 대륙 전체를 통일하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208년 늦여름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남진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조조의 나이는 54세였는데 그에게는 중국 통일의 대업을 완성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이를 먹으면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조조의 첫 번째 목표는 형주의 유표였습니다. 하지만 유표가 갑자기 병사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죠. 유표의 아들 유종은 조조의 위세에 눌려 항복을 선택했고, 이로써 형주의 풍부한 자원과 전략적 요충지가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주는 양자강 중류의 핵심 지역으로 이곳을 차지하면 강남 공격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과 같았죠. 또한 형주에는 숙련된 수군과 전함들이 있어서 조조의 남진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주에 의탁하고 있던 유비는 급히 남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지 않았죠. 수십만의 민간인들과 함께 이동하느라 행군 속도가 매우 느렸고 결국 장판파에서 조조군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비가 보여준 인덕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군사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유비의 장수들이 혁혁한 무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조자룡 조우는 혼란 중에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해내는 활약을 펼쳤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홀로 버티며 조조군의 추격을 늦춰주었죠.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들 덕분에 유비는 간신히 강화까지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비가 장판교에서 보여준 용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끊고 혼자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섰는데 내가 바로 연주 장익덕이다. 누가 나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가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한편 손권의 강동 세력도 조조의 남진 소식에 크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의 신하들 중에는 조조와의 전면전을 피하고 항복하자는 주화파와 끝까지 저항하자는 주전파로 나누어 경론을 벌이고 있었죠. 이때 유비의 군사 제갈량이 손권을 찾아와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때 제갈량의 나이는 기 27세에 불과했는데 그가 보여준 담대함과 지혜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대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갈량은 뛰어난 논변술로 손권을 설득했습니다. 조조가 아무리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해도 실제로는 여러 약점이 있다고 분석했죠. 북방에서 온 병사들은 수전에 익숙하지 않고 긴 행군으로 지쳐 있으며 남방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조군의 보급선이 너무 길어서 장기전에는 불리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제갈량의 이런 분석은 매우 정확했고 실제로 적벽대전에서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조군의 규모가 과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조가 80만 대군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나마도 최근 항복한 형주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충성도가 의심스럽다는 분석이었죠. 제갈량은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연합군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손권을 비롯한 강동의 신하들도 점차 그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손권은 주전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최정예 수군 3만과 육군 2만을 동원해 유비와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죠. 비록 숫자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지리적 이점과 수전의 우위를 살린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손권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뛰어난 군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갈량의 분석이 너무나 명확하고 논리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손권군의 대도독 주유가 맡았습니다. 주유는 당시 34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뛰어난 전략가이자 수군 전술의 전문가였죠. 그는 조조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략할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주유와 제갈량은 비슷한 나이대의 천재들이었는데 이들이 합심해서 조조라는 거대한 적에 맞선 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 의식도 있었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었죠. 주유의 분석에 따르면 조조군의 최대 약점은 수상 전투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북방 출신 병사들은 배 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을 것이고 특히 거대한 군함들을 연결해 만든 수상 요새는 오히려 화공에 취약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죠. 주유는 어린 시절부터 양자강에서 자란 강남 사람으로서 물과 바람의 성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공 작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역적 특성과 전문 지식이 결합되어 역사적인 작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주유는 화공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을 인물로 황계를 선택했죠. 황계는 손권의 아버지 손견 때부터 3대를 섬긴 충신으로 그의 투항이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주유와 함께 치밀한 연극을 펼쳤습니다.
황계는 당시 이미 60세가 넘은 노장이었는데 이런 위험한 임무를 자청한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강동의 운명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주유는 군사회의에서 일부러 황계와 말다툼을 벌이며 그를 곤장으로 때렸습니다. 이 소식이 조조 진영에 흘러들어가자 조조는 황계의 투항 의사를 진짜로 믿게 되었죠. 황계는 편지를 보내 자신이 함선을 이끌고 투항하겠다고 약속했고 조조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조조도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위세에 도취되어 있었고 적군 내부의 분열 소식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화공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의 방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보통 북서풍이 불어서 화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때로는 남동풍이 부는 경우도 있었는데 주유는 이런 기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인이 제갈량이 재단을 쌓고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연 현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예측한 것이었죠. 이런 과학적 관찰력과 예측 능력도 승리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남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날을 기다린 황계는 미리 준비한 화선들을 이끌고 조조의 함대를 향해 출발했죠. 배들에는 기름과 건초, 유황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 뱃머리에는 날카로운 쇠못이 박혀 있어 적선에 박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계와 그의 부하들은 이 작전이 실패하면 모두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조국을 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조조 진영에서는 황계의 함선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적의 주요 장수가 항복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계의 배들이 가까워지자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고 갑자기 연기와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연결된 배들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고 불길을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불타는 화선들이 조조의 함대에 충돌하면서 연결된 배들로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죠. 강한 동남풍이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고 연쇄 폭발이 일어나면서 조조의 수군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배 위에 있던 병사들은 물에 뛰어들거나 불에 타 죽어갔고 함선들은 하나씩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광경이 양자강 위에 펼쳐졌던 것이죠. 이날 하루 동안 조조가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한 수군이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조조군을 틈타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주유가 이끄는 수군은 강 위에서 유비가 이끄는 육군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했죠. 불길과 연기로 시야가 차단된 상황에서 조조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관우, 장비, 조은 등 유비군의 맹장들과 감령, 태사자, 능통 등 손권군의 용장들이 앞다투어 적을 공격했죠. 조조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군대의 후퇴는 그 자체로 큰 혼란을 수반했죠. 특히 병든 병사들과 부상자들을 데리고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조군의 피해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게다가 연합군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조조 자신도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을 겪었는데 특히 화용도에서는 관우의 추격을 받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적벽대전의 패배 이후 중국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조의 남진이 저지되면서 중국 통일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대신 천하 3분의 국면이 확정되었죠. 조조는 북방에서 위나라를 세웠고 유비는 서쪽 촉 지역에서 촉한을, 손권은 강남에서 오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국 정립은 중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중국은 훨씬 일찍 통일되었을 것이고 그 후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국시대는 약 6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죠.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모두 중국 전체를 통일할 정통성을 주장했지만 그 누구도 다른 두 나라를 완전히 제압할 만한 힘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국에서 문화와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 경쟁과 대립 속에서도 서로 자극을 받아 발전을 이룬 것이죠. 특히 군사 기술과 전략 전술 면에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280년에 이르러서야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중국이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분열과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었죠. 어쩌면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했다면 중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조조의 정치적 능력과 통치 철학을 고려해보면 그가 중국을 통일했다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치가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적벽대전의 결과가 바로 그 후 수백 년간의 중국사를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적벽대전의 역사적 의미는 단순히 한 번의 전투 승부를 넘어섭니다. 이 전투는 중국사에서 소수가 다수를 이긴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고 후대 사람들에게 무수한 영감을 주었죠. 특히 명나라 시대에 나관준이 쓴 소설 삼국지 연의일을 통해 적벽대전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낭만적으로 각색되어 전해졌습니다. 소설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많은 허구적 요소들이 추가되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탄생했죠. 이를 통해 적벽대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제단을 쌓고 법술로 동남풍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관우가 화용도에서 조조를 놓아준다거나 하는 허구적 장치들이 추가되었죠. 이런 각색을 통해 적벽대전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갈량의 지혜와 주유의 기략, 황계의 용기 등은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유비의 인덕과 관우, 장비의 의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죠.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적벽대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재화되고 있습니다. 2008년 홍콩의 존우 감독이 만든 영화 적벽대전은 화려한 영상미와 스케일로 큰 화제를 모았죠. 또한 수많은 게임과 만화, 드라마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도 삼국지는 매우 인기 있는 소재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벽대전이 가진 보편적 매력과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역전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사적 사실로서의 적벽대전을 보면 선악구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조조, 유비, 송권 모두 각자의 야심을 가진 권력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세력 확장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 전투가 주는 교훈 마이너스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마이너스인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연합의 중요성, 지형과 기후의 활용법, 적의 약점 파악의 중요성 등도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들입니다. 적벽대전은 중국사뿐만 아니라 세계 군사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화공을 이용한 수상전술, 연합작전의 중요성, 지형과 기후의 활용법 등은 후대 전략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특히 소수 정예로 다수의 적을 물리친 사례로서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군사학에서도 적벽대전은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승리 사례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보전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벽대전은 1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삼국시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